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지난 일주일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셨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중남미 경제 블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메르코스 남미 공동시장하고 태평양 동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남미는 지역 통합이 유럽연합 다음으로 가장 진전이 많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장 견인의 핵심 축은 메르코스루하고 태평양 동맹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성장의 핵심축, 이게 두 가지 메르코스라고 태평양 동맹인데 이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남미 경제협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남미 경제블록 마스 메르코스루와 태평양 동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메르코스루는 태평양 동맹에 비해서 창설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선 1994년에 메르코스루가 창설됐죠. 태평양 동맹은 그보다 한참 뒤진 2012년에 발족을 했죠. 2012년 발족 당시에 저는 주 페루 대사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페루 대통령이 우말라 대통령이었는데 사실 이분이 2011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당시만 해도 좌파로서 이 개방적인 경제를 지향하고 있지 않았어요. 상당히 그 보호무역 이런 좌파 노선에 충실한 분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이 당선되자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는 주식이 아주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폭락하기도 했죠. 저희로서는 이제 그 페루의 자원시장에 많은 그 우리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사인 저로서는 매우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신 대통령 또 신임 대통령 정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또 우리 경제 진출을 보장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신임 대통령이 당선된 지 사흘 만에 모든 대사들이 신임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고 노력했지만 행운이 저에게 떨어졌어요. 신임 대통령 당선자가 모든 대사 중에서 한국 대사를 만나겠다.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됐죠. 그때 저는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각각 대통령께서 지금 아주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대통령을 한 번만 하실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 번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한페루 FTA를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FTA 자체에 부정적인 거예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 당시에는 이미 미국과 FTA가 이미 발효돼서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과의 FTA를 파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공약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페루하고 한페루 FTA를 서명만 하고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 대통령이 동의를 안 하면 발효를 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2번, 3번 대통령을 하셔서 페루를 발전시키려면 경제가 잘 돼야 됩니다. 경제가 잘 되려면 FTA를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 페루 FTA가 가져올 경제적 실익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죠. 그분이 제 설명을 듣고 생각을 바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한국과 페루의 FTA는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미국과의 FTA도 파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견실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페루가 경제 정책을 이제 개방 정책으로 나가셔야, 또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나가셔야 외국의 투자도 들어오고 또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미국과의 FTA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래서 이 태평양 동맹이라는 이 대외 개방적인 시장 친화적인 이 경제 블록에 페루가 참여를 하게 되죠. 저로서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태평양 동맹이 중남미에서도 가장 경제 성장을 견인한 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사로 있는 동안 태평양 동맹에 한국이 observer국으로 가입해야 되겠다. 이걸 추진해서 결국 성사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태평양 동맹의 observer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태평양 동맹이 중남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장 견인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대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메르코스루의 회원국은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나중에 제재를 받아서 결국 추출이 되기도 하죠. 준회원국으로는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이 준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동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태평양상에 쭉 이어지는 국가 4개국,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입니다. 면적은 차이가 있죠. 메르코스루는 더 크죠. 왜냐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라는 큰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70만 평방키로, 태평양 동맹은 500만 평방키로입니다. 인구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메르코스루는 약 2억 7천만 명이고요. 태평양 동맹은 2억 1,500만 명입니다. 전체 GDP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메르코스루는 3조 약 3,400억 불, 그리고 태평양 동맹은 약 2조 2천억 불. 1인당 GDP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두 블록 다 1인당 GDP가 약 10,000불을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두 블록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메르코스루는 크게 말하자면 보호무역 등 좌파 노선을 강화한 거죠.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됐습니다. 메르코스루는 시작할 때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반미 좌파 성향 국가들이 주도하는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로 출범을 했죠. 관세 동맹이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가입이 되면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 단위가 됐습니다. 회원국 간 그 무역을 할 때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경제 통합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래서 블록 내 교육 규모가 1990년에는 약 41억 불이었는데 2011년에는 약 1000억 불 이상으로 10년 만에 약 25배 증가했죠. 그러니까 블록 내 교육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개국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개국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대외 공동관세를 하는데 그 예외 품목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수입 규제를 확대한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반발을 초래했고 말하자면 보호무역을 강화함으로써 자체적인 성장 잠재력은 훨씬 저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됩니다. 브라질은 이 메르코스르 출범 이후에 브라질이 수입이 증가하는 수백 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관세 인상을 결정을 하죠.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수입 허가제 또는 외국 기업을 국유화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르코스르는 이제 남미 여타국에도 가입을 제한하고 그래서 외연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파라과이 루고 전 대통령을 탄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원국 자격을 일시 정지하고 이런 파라과이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 갈등 이런 것도 말하자면 지역 경제 블록 내의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태평양 동맹은요 완전히 상반되는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즉 시장 친화적인 개방 정책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중남미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동맹은 제가 2012년에 이제 출범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출범 당시에 되게 친미 우파 성향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실용적인 경제통합제를 목표로 하자. 이념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이 범태평양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칠레, 멕시코 등 이 국가들이 주축이 됐지 않습니까? 이 국가들은요 FTA 허브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블록 나라들하고 FTA를 체결해서 세계 1, 2위의 경제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동맹은 인구나 면적에서 보면 메르코스르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수출 물량 금액은 2배 이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친화적인 개방 정책 또 보호무역 정책이 얼마나 편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두 경제 블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평양 동맹 4개국 모두 다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고요. 또 멕시코, 칠레, 페루는 에이펙 회원국이에요. 또 칠레, 페루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TPP의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나라들이 경제를 개방화시키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 동맹의 회원국 4개국 모두 자원 부국이죠. 제가 대사를 지냈던 페루도 아주 대표적인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많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 개방 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때도 대개 3% 이상 6%까지 건실한 성장을 지속했어요. 그래서 중남미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부상을 했어요. 반면에 메르코스르는 어쨌습니까? 브라질의 경우 저성장을 하고요. 아르헨티나 재정적자, 고인플레, 하이퍼인플레이션, 또 디폴트를 당했잖아요. 아르헨티나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져왔다. 이제 그 메르코스르는 중남미 지역 협력 기구 중에서 전통적인 맹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포퓰리즘 정책, 또 회원국 간 갈등으로 과거에 비해서 위상이 크게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태평양 동맹은 FTA로 다져진 국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흥 경제국권으로 부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남미 진출 정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진즉부터 이렇게 자유무역하고 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태평양 동맹 국가들을 우리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도 사실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르코스르 국가들은 워낙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렇게 큰 나라들이 있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하니까 반덤핑 제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 피해 가능성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당분간 우리의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우선 메르코스르하고 태평양 동맹에 이제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이 협력을 해야 된다.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 수출 중에서 북미 아시아 수출은 약 62%나 됩니다. 역내 수출은 16%예요. 매우 저조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역내 수출이 저조한가? 이렇게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라틴 아메리카에 지금 다양한 경제 블록들이 있는데, 이 블록들이 무역 규정 또는 외국인 투자법 이런 것들이 매우 상이합니다. 그래서 역내 무역 및 경제 통합을 저해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경제 블록에 역내 수출이 16%나 된다는 것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양 지역 경제 블록 간의 협력을 증대시켜야 된다. 특히 왜 이 역내 무역이 중요하냐, 무역을 증대시키는 게 중요하냐? 라틴 아메리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라서 역내 시장은
중소기업들의 주요 수출 시장이에요. 또 역외 수출보다는 수출 상품 다변화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있어서 역내무역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 태평양 동맹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라틴 아메리카 기업들 3분의 1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이제 육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역외보다는 역내 무역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양 경제블록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또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마저 성장이 좀 둔화해지고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라틴 아메리카 역내 무역을 증가를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경제블록인 태평양 동맹 또 남미 공동시장 간 통합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2017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경제 포럼, 이때 태평양 동맹 및 남미 공동시장 간의 고위급 회담이 성사가 됐죠. 그래서 그 후에 남미 공동시장과 태평양 동맹 간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액션 플랜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 플랜에 보면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원산지 규정을 공동으로 연구하자, 또 무역 진흥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자, 양 기구 관세 분석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 또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자, 비관세 장벽, 또 서비스 무역 진흥, 이런 것에 관한 그런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양 블록 간 통합 움직임이 단기간에 실질적 결과를 낼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회원국들이 직면한 무역 현안들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양 블록 간 통합 의제는 후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얼마 전에 남미 공동시장하고 EU 간의 FTA가 체결이 됐잖아요. 이거 이제 비준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우선순위인데, 지금 남미 공동시장의 내부를 보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우선순위가 아주 틀립니다. 브라질 경우에는 이제 우파 정부고, 또 아르헨티나 경우에는 페로니스타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마다 지금 경제의 지향점, 정책이 틀리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러한 다른 점을 컴프로마이즈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통합에 나설 것으로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는 양 경제기구가 통합되는 것이 중남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쪽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고를 했고, 또 우리 김지수 씨의 단톡방을 통해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6월 18일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의 두 가지 과제물을 김지수 씨에게 제출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한 내에 제출을 해 주셔야 이걸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참여를 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한 분, 조영빈 학생이 아직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영빈 학생은 제 강의를 듣자마자 바로 그 김지수 씨에게 연락을 해서 단톡방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일주일간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태평양 동맹과 남미 공동시장의 교역 현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교역량 집중 분야, 그 다음에 회원국 간 무역협정 현황, 그 다음에 투자 현황, 그리고 교역 증대 방안, 뭐 이런 순으로 해서 조금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